TV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석유갑부의 딸과 평범한 한국 카페 알바생의 만남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를 포기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브라 아라심이에요. 알파르 석유 회장인 압둘라 아라심의 딸이죠. 제 방은 정말 넓고 아름다웠는데 금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아버지가 제 2첫 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저는 욕실로 걸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를 천천히 빗으며 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비싸고 완벽했어요. 기억할 수 있는 한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같은 가족 저녁 식사였어요. 아버지는 식탁 맨 윗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브라, 내 결혼이 결정됐다. 그는 알만수르 가문의 칼리드 왕자다. 아버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48살이고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어. 내가 3번째 부인이 될 거다. 저는 마치 누군가 배를 3개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어. 왕가와의 연합은 큰 영광이야. 거절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에게 숨겨온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서울국제경영학교에서 온 입학 허가서였죠. 저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꿈을 몰래 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그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한국 남자들은 차갑고 이기적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4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칼리드 왕자의 회사에 도움이 될 비즈니스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9월 말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저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전 저만의 삶을 살 수 있는 4개월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보이고 있었어요. 공항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방향으로 서두르고 있었고 표지판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싼 여행 가방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대학교를 찾아가 기숙사 방에 짐을 풀었어요. 뉴욕의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그 방은 작았죠. 침대는 좁았고 책상은 평범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금도 하인도 호화로움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 주 동안 저는 수업에 가는 것 외에는 방에만 머물렀어요. 교수들은 영어로 말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구내 식당의 음식은 이상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과제를 늦게까지 하고 배가 고파졌어요. 자정이 지났지만 기숙사 근처에 작은 카페가 아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죠. 어색한 느낌을 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있는 메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커피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도와드릴까요?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앞치마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이현우라고 쓰여 있었죠. 그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현우가 커피를 만들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4학년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국제 MBA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봤어요. 저는 그가 저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현우의 미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제가 노트북으로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 배우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아마도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4개월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국제경영학교에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기숙사 방은 이제 좀 더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놓고 어머니 사진도 걸어두었죠. 집에 있는 호화로운 방 같지는 않았지만 이 단순함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현우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카페에 들어가자 현우의 얼굴이 미소로 밝아지고 있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보게 되어 기쁜 것처럼요. 저는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교과서를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일하고 있는 현우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그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어요. 저에게만이 아니라요. 카페를 몇 번 더 방문한 후 저는 현우가 항상 제가 커피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제가 부자라는 걸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석유 재벌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는 그저 저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 사브라로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새롭고 상쾌했죠. 어느 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을 때쯤 현우가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내일 서울을 좀 더 구경하실래요? 캠퍼스와 맛있는 식당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남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었고 여기서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도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은 밝고 따뜻했어요. 현우는 제 기숙사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달라 보였어요. 더 편안해 보였죠. 여기가 중앙도서관이에요. 우리가 캠퍼스를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가 대부분의 수업이 있을 경영학 건물이고요. 캠퍼스는 아름다웠어요. 녹색 나무들과 새 건물이 섞인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죠. 현우는 저를 대학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제안했어요. 달콤하고 매운 소스에 쌀떡을 넣은 거예요. 저는 붉은색 음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쌀떡이라고요? 그전에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맛을 보니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현우는 제 얼굴이 매운맛에 빨개졌을 때 물을 마시고 싶은지 물어봤죠. 제가 젓가락을 다루기 어려워할 때 그는 알아채고 올바르게 잡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친절함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집에서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친절했지만 현우는 그냥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했어요. 날이 지날수록 저는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했죠. 그는 저에게 남산타워를 보여주었는데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왕과 왕비가 살았던 경복궁도 방문했어요. 해가 질 때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물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도 했죠. 저는 서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한때 생각했던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활기차고 살아있는 곳,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가진 곳이었죠. 어느 날 현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제 삶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사막, 도시들,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부와 약혼에 대한 부분은 빼고 말했어요.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은 제 삶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진짜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칼리드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단 석 달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밤에 누워서 현우의 미소에 대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끼는 자유에 대해, 제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질 수 있었을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저 압둘라 알하심의 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사브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한 여자였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단지 한 달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한국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황금 세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여름 더위가 따뜻한 이불처럼 서울을 감싸고 있었죠. 이제 도시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낯설고 무섭지 않고 친숙하고 거의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지하철 타는 법, 간단한 한국어로 음식 주문하는 법, 심지어 수업에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는 법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와의 우정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가 카페에서 일을 마친 후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죠. 때로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때는 관광객들은 절대 가지 않는 도시의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도 했죠.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조용한 절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현우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잊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 그리고 단 2달 후에 돌아가야 할 삶을 잊고 있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그저 사브라였어요. 하지만 제 비밀은 매일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작은 거짓말들을 했어요. 현우가 제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한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가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3배나 나이 많은 왕자와 약혼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어느 따뜻한 저녁, 우리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죠. 그 순간이 완벽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저를 향해 돌아보며 제 심장을 먹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요? 거짓말이 목에 걸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죄책감이 제 안에서 독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죠. 저는 전에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현우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다음에 언제 그를 볼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미소는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친절함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뜨면서 제 작은 방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현우에게 문자를 보내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요. 제가 도착했을 때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천장에는 식물들이 매달려 있었고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현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서 커피 2잔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리자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진실은 이 작고 평화로운 공간에 비해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냥 사업가가 아니에요. 알파르 석유의 회장인 압둘라 알하심이세요. 우리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예요. 현우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조용히 제가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2달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약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칼리드 알만수르 왕자와요. 그는 48살이고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어요. 제가 3번째 부인이 될 거예요.
그 말들이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저는 현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거기서 분노나 배신감을 볼까 두려웠죠. 제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나무에 어두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라도 도망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제 삶이 결정되기 전에 4개월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랑에 빠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제가 말했어요. 사랑이요. 생각하기도 두려웠던 그 단어를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현우의 얼굴은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은 슬픔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너스 결심이었죠. 남은 시간 동안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제 눈물이 더 빨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시간은 더 소중하고 더 아프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남산타워에 가서 다른 수천 쌍의 커플처럼 울타리에 우리 이름이 적힌 자물쇠를 달았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해변을 걸으며 파도가 우리 발을 적시는 동안 조개 껍데기를 모았어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작은 부스에서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를 향해 재미있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하지만 항상 제 벽에 걸린 달력은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매일 해가 질 때마다 9월 30일,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가 한강을 따라 걷고 있을 때 현우가 갑자기 멈췄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진지해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고 싶어요. 저는 충격에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절대로. 시도라도 해야겠어요. 현우가 말을 끊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의 결심이 저를 행복하게 해야 했지만 대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가 직면하게 될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아버지의 권력, 우리 가족의 전통, 칼리드 왕자의 가족과 이미 맺어진 계약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기로 빛나는 현우의 눈을 바라볼 때 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여름이 끝날 때 함께 끝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고요. 약혼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리야드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어요. 제가 벗어나려 했던 삶으로 돌아온 거죠. 저택의 웅장한 입구를 걸어 들어가자 하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금색 장식이 있는 거대한 침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침대 위에 비단 시트까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4개월 전에 떠났던 그 사브라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가 달라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비싼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여전히 서울의 작은 커피숍에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날들이 흘러갔어요. 결혼 준비는 마치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공식적인 가족 모임에서 칼리드 왕자를 만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정돈된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과 집에 대해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죠. 단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소유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물건일 뿐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서울에서의 현우와 제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우리, 홍대에서 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우리, 벚꽃 아래 서 있는 우리. 이 사진들 속에서 제 미소는 진짜였어요. 지금 가족을 위해 짓는 연습된 미소가 아니라요. 겨울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창문 밖의 사막은 밤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타는 듯이 뜨거워지고 있었죠. 저는 날짜를 세며 현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오겠다고 한 말을 정말로 의미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이 왔어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메시지가 휴대폰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제 침실 창문에서 저는 우리 집 정문을 볼 수 있었어요. 현우가 작은 배낭을 옆에 두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죠. 경비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라고 했지만 현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날이 지날수록 그는 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사막의 태양이 그의 피부를 붉게 태우고 있었어요. 먼지가 그의 옷을 덮고 있었죠. 때로는 리야드에서는 드문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현우는 그곳에 앉아서 몸으로 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제 남동생들은 이 이상한 한국 남자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몰래 나가서 그를 관찰하고 저에게 보고했죠. 그는 코란의 첫 장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어. 제 막내 동생이 눈을 크게 뜨고 말하고 있었어요. 모하메드 삼촌이 테스트했을 때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 의식을 수행했어. 제 큰 동생이 속삭였어요. 그는 라마단 때 정원사와 함께 하루 종일 단식했어. 다른 동생이 존경의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끈질긴 젊은 남자에 대한 소문이 우리 집안에 퍼졌어요. 심지어 하인들도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버지의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어요. 그 한국 사람을 안으로 데려오라. 아버지가 명령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7일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보고 싶구나. 저는 큰 홀의 대리석 기둥 뒤에 숨어서 현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탔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존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를 쫓아내는 대신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과 한 달 동안 지내보거라. 우리처럼 살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먹어봐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딸에게 어울리는지 보자. 다음 몇 주는 꿈처럼 느껴졌어요. 현우는 새벽 전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는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는 공부해온 아랍어 문구를 사용하며 매일 밤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 남동생들은 그를 데리고 사막에서 말을 타러 갔어요. 어머니는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엄격한 삼촌들도 현우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고 계셨어요. 그가 우리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전통을 존중할 수 있는지, 우리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마지막 시험은 아버지가 현우에게 두바이에 있는 우리 회사의 새 사무실을 위한 완전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하셨을 때 왔어요. 그는 단 일주일 안에 끝내야 했죠. 7일 밤낮으로 현우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가 3가지 언어로 작성된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표정 없이 그것을 읽고 계셨어요. 온 가족이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는 새로운 존경심을 담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셨어요.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 아버지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저를 가득 채웠어요. 우리의 결혼 축하는 두 세계를 잇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무지개 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죠. 현우의 부모님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리야드에서는 현우가 금실로 수놓은 전통 비시트 코트를 입고 멋있게 보였어요. 제 가족들은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죠. 우리는 서울에서 한국 아라비아 브릿지라는 우리만의 회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긴 시간 일하고 손님이 적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꿈을 믿고 있었죠. 2년 후 우리 아기 아들 유수프가 태어났어요. 그는 제 검은 곱슬머리와 현우의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주 방문하셨어요. 바다를 건너 손자를 안아보고 그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시며요.
밤에 현우가 한국어와 아랍어로 우리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어요. 대신 저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 용기를 찾았죠. 한때 저를 가두었던 황금 세장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 두 문화 사이에 다리가 서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다리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